내 편 아닌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너무나 실감했던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통쾌한 복수극이니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글솜씨 없는 쉰 넘은 아줌마지만 잘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K장녀라는 말 아시나요? 우리나라 맏딸들이 가족 내에서 겪는 희생과 책임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맏딸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는 거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썰밤 가족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정작 부모님은 그 공로를 알아주긴커녕 네가 장녀인데 좀 참아라, 동생들 좀 챙겨라 하며 희생만 강요하는 경우요. 그뿐인가요? 성인이 된 뒤로도 부모님 용돈이며 동생 학비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는데요. 그 시절이 다 그렇듯 부모님 역시 아들인 동생을 티나게 예뻐하셨어요.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글쎄요. 전 아주 어릴 때부터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저와 동생을 차별하셨는데요. 제가 10살 땐가 그랬을 거예요. 모처럼 만에 일을 쉬고 있던 아버지와 동생까지 셋이 동네 문방구에 갔어요. 그땐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친구들이 다들 예쁜 캐릭터 학용품을 사곤 했는데요. 저도 그런 걸 한 번쯤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빠, 강아지 그림 그려진 저 공책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집에 안 쓰는 갱지랑 이면지가 수두룩 빽빽인데 뭐하러 공책을 사? 그치만 친구들도 다 갖고 있는 건데 갱지 가져다니면서 쓰는 건 저밖에 없어요. 글씨도 잘 안 써지고요. 그만 안 해? 그냥 있는 거 갖다 대충 써. 계집애가 오냐오냐 하니까 벌써부터 사치 부릴 생각이 나고. 그 엄한 목소리에 저는 금세 풀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동생이 신나게 로봇 장난감을 집어들더군요. 아빠, 나 이거 사줘. 친구들도 다 이거 갖고 있어.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눈치조차 보지 않고 지갑을 여시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 오랜만에 아빠가 장난감 하나 사줘야지. 이 총은? 이 총도 사주면 안 돼? 그래, 그것도 사줄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차피 따져봤자 아버지는 승민이랑 너랑 같아? 넌 누나잖아, 누나! 하면서 저만 윽박지를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예쁜 새 옷도 늘 동생만 차지했고요. 저는 계집애란 이유로 늘 찬밥 취급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차별은 더 심해졌어요. 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요. 어쩌다 동생과 다투게라도 되면 무조건 저만 야단을 맞았죠. 나중엔 동생도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읽고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네요. 동생은 기본적으로 저를 늘 야라고 불렀어요. 야, 나 배고프니까 밥 차려와. 야, 너 내 만화책 좀 반납해. 하며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죠. 싫어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반항에 다투기라도 하면 동생은 바로 부모님에게 일러 바쳤고요. 그럼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심하면 맞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제 존재가 점점 더 투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남동생은 여전히 아버지의 전부였고 전 그냥 살림 미천인 큰딸 정도일 뿐이었죠.
그래도 어른이 되면 제게도 자유라는 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런 제 꿈은 제가 16살이 될 무렵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다치면서 다니던 신발 공장에서 잘렸고요. 그러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건데요. 원래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매일같이 공장에 나가 돈을 버셨으니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자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죠. 엄마가 시장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지만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다시 일을 할 수도 없었죠. 누군가 더 돈을 벌어야 했고 그 희생양은 당연히 장녀인 저였네요.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승민인 공부해야 하니까 넌 당장 공장이라도 가서 돈 벌어와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학교는 계속 다니면 안 될까요? 야간 학교라도 좋으니까. 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졸업이고 고등학교도 올라갈 텐데. 야, 계집애가 고등학교는 무슨 고등학교야?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서 다른 남자 밥이나 차리고 애나 키울 텐데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학교 다닐 시간 있으면 공장에서 일이나 더 해. 승민이 대학 가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데.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비수로 날아와 꽂혔어요. 같은 자식인데 누군 대학까지 보내준다 하고 누군 야간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한다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죠. 공부도 제가 남동생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말이에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억울함과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여 대들었죠.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저도 승민이처럼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요. 하지만 제 간절한 호소는 아버지의 따귀한 대로 묵살당했어요. 너랑 승민이랑 같아? 제발 네 주제 파악 좀 해. 어디 계집애가 집안 대를 이을 사내놈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 뺨의 통증만큼이나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자 아버지는 그대로 뒤돌아 나가버렸고요. 좌불안석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으셨죠. 아휴, 영수가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늘 아버지에게 눌려 살던 엄마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에겐 또 다른 계집애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책을 놓고 대신 염색 공장에 나가 기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보조 업무를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 종일 서서 기계를 돌리는 작업을 맡게 됐죠. 손톱 밑에 새까맣게 물감이 스며들며 손등이 자주 짓무르곤 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돈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탈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일어서는 법이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번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아버지와 남동생의 입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제 점심값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먹을 술을 잘만 샀죠. 동생 역시 학용품과 참고서를 사야 한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 아버지에게 돈을 타갔는데요. 그 돈의 대부분을 친구들과 노는 데 써버렸죠. 그러면서 부자 둘 다 제게 일말의 고마움이나 미안함조차 없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이었죠. 도통 돈이 모이질 않으니 독립에 대한 의지도 점차 희미해져만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영수가, 너 남자친구 있니? 네? 제가 무슨 남자친구가 있겠어요.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 잘됐다. 그럼 너 내 조카 한번 만나볼래?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할 거 아니야. 뜻밖의 제안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다시 말했어요. 내가 요 몇 년 너 일하는 거 보니까 어린데도 아주 성실하고 야무진 게 우리 조카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조카도 사람 됨됨이가 참 반듯하거든. 둘이 결혼하면 참 잘 살 것 같아서 말이야. 결혼이란 단어를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죠. 저는 어떻게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길이라도 택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난 아주머니 조카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듬직한 편이었고 말투도 점잖았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작은 제조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 벌이도 안정적인 것 같았고요. 그 사람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공장 다니는 여자답지 않게 너무 억척스럽지 않고 유순해 보여 좋다나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던 운명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당시 저는 결혼해 집을 나올 수만 있다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좋았어요. 아버지처럼 술을 좋아하고 폭력적인 남자만 아니라면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졌고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결혼해 남편과 신접살림을 처음 차렸을 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저를 올가매던 아버지와 남동생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죠. 작지만 깨끗한 신혼집, 남편과 단둘이 하는 저녁 식사, 가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까지.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분가를 했으니 독립적인 가정을 꾸릴 거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집에 좀 자주 놀러 오렴. 내가 딸이 없어서 꼭 며느리 들이면 친모녀지간처럼 잘 지내고 싶었거든. 하며 다정한 척하더니 막상 제가 시댁에 가면 하녀처럼 부려먹기 바빴죠. 예,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꼼짝을 못하게 했거든. 나 대신 너희 시아버지 저녁밥 좀 차려주렴. 상철이도 여기 와서 저녁 먹으라 그래라.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시아버지 생선 좋아하니까 꼭 상에 올리고 나물도 좀 새로 부쳐서 올리고. 아, 상철이가 고사리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있나 모르겠네. 안 되겠다. 너 얼른 가서 장부터 봐와라. 그리고 화장실 청소한 지가 좀 됐는데 그것도 해주면 좋고. 언젠가부터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불려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죠. 처음엔 점잖게 대해주던 분이 나중엔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넌 뭐래도 촌티가 안 빠지는구나. 상철인 도대체 너 같은 애 어디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준 건지 하며 대놓고 제 외모를 품평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 역시 아무렇지 않게 욕했네요. 너네 친정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예의 범절이 부족하더라. 특히 너희 애비는 아유, 다리가 그 모양이면 술이라도 좀 줄여야지. 식장에서도 뭔 술을 그리 퍼마시든지. 아버지가 약주를 좀 많이 좋아하시긴 하죠. 그게 그냥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니? 아예 술꾼이더만. 너희 애비 감시 잘해라. 나중에 술 먹고 무슨 사고 칠지 몰라. 물론 저도 여전히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듣기 싫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괜히 대거리해 시어머니와 척지고 싶지도 않아 그냥 어색하게 웃어넘기기만 했죠. 그런 제가 만만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폭언은 수위를 점점 높여가기만 했네요. 남편 역시 달라지긴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엔 나름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게 무심해졌고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그저 참으라고만 했죠. 대한민국 며느리 다 당신처럼 살아.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많다고. 우리 어머니 정도면 양반이지, 안 그래? 당신이 몰라서 그래. 당신 앞에서 한 어머니도 수위를 좀 조절하시니까. 오늘도 나 불러다가 종일 베란다 청소시키시곤 뭘 했는 줄 알아? 고생했다 말 한마디도 없으시고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서 살쪄서 그런가 행동이 둔해졌다고. 아우 또 시작이네. 그만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해야겠어? 어머니도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혼자 꽁에 있지 말고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어머니한테 다가가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럼 어머니도 점점 당신 예뻐하지 않겠어? 너무 곰처럼 굴지만 말고 여우처럼 굴라고.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하는 저를 탓했어요. 정말 얼마나 서럽고 서운하던지요. 하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핍박받으며 지내온 게 익숙해서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현실에 금방 적응해버렸어요. 참고 사는 데는 도 같았으니까요. 다만 남편이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는데 그 기대가 깨진 게 너무 힘들었죠. 그나마 결혼하고 2년 만에 태어난 딸이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참 신기하죠?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건지 딸아이를 제 품에 안았을 때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서더군요. 어떻게든 제 딸만큼은 그늘 없이 오기야 금이야 귀하게만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어요.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기대하셨던 시아버지는 병원조차 와보시지 않았고요. 시어머니 역시 출산 후 기진맥진에 있는 저를 보며 대뜸 한숨부터 쉬더군요. 아유, 아들을 낳았어야 하는데 계집애라니. 넌 어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냐? 남편도 크게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선 어정쩡한 얼굴로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도 요즘은 딸이 효도한다잖아요, 어머니. 하며 얼버무리는 게 전부였죠. 저는 그런 남편이 더 미웠어요. 대놓고 뭐라 하진 않아도 시어머니의 말에 한마디 반박조차 하지 않는 그 태도가요. 자연스레 시어머니의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심해지기만 했어요. 딸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요. 제일 저렴한 곳으로 갔는데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히 하는 눈치였어요. 하여간에 요즘 젊은 애들은 참 팔자도 좋아. 산후조리원은 무슨... 우리 땐 애 낳고 바로 밭일 나가기 바빴다. 저도 길게 있을 생각은 없어요, 어머님. 보통 2주는 있는데 전 그냥 일주일 정도만. 일주일도 길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오거라. 내가 몸조리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너도 더 마음 편하지 않겠니? 조리원이 아무리 좋아봤자 내 집만 할까? 그 얼토당토 않는 말에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그쯤에 저도 시어머니를 알 만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절 위해 산후조리를 해준다고요? 제가 의자에 잠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싫어하는 분인데 퍽이나요? 평소처럼 부려먹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남편이 대신 거절해주길 바랬는데 그저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어서요. 결국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도 좋은데요. 산후조리원 위약금이 있어서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직전에 취소하면 거의 못 돌려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산후조리하면 어머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름 잘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던 걸까요? 그 뒤로는 기회가 날 때마다 제게 싸가지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어른 말을 우습게 안다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딸 역시도 못마땅히 했어요. 예뻐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요. 딸아이가 말이 좀 늦된 걸 갖고 바로 비아냥거리기 바쁘더군요.
얘는 지외가 닮아서 그런지 영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어쩜 아직 말 한마디도 못해? 원래 계집애들이 어릴 땐 남자애들보다 발달이 빠른데. 아이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괜히 희진이 앞에서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님. 애가 다 알아듣는다고요. 참나, 엄마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애가 퍽이나 알아듣겠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딸한테까지 못되게 굴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어요. 남편은 그걸 다 알면서도 철저하게 중립이었는데요. 아니, 중립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시어머니 편이었죠. 희진이가 말이 좀 늦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도 걱정돼서 한 말이겠지. 원래 표현이 좀 뾰족한 분이잖아. 나쁜 마음은 없을 테니까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정말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해? 이거 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는 식으로 나를 세우는데 이게 예민한 게 아니야?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내가 볼 땐 당신도 문제가 있어. 남편은 그런 식으로 늘 양비론을 펼쳤어요. 그리고 제가 며느리니 참아야 한다는 식이었죠. 자기 어머니를 설득한다거나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저는 딸을 위해 버텼어요. 이혼을 한다면 딸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으니까요.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쯤에 저희 아버지는 술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남동생은 대학까지 나왔으면서 취업을 하긴커녕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어요. 말로는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친구들 만나 술 먹고 만화책만 들여다보는 게 전부 같았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며 그런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바빴고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서 몇 번 얘기도 해봤어요. 엄마, 승민이 언제까지 공시 뒷바라지 해줄 거야? 5년이면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 취업하라고 해.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식당에서 꾸준히 일할 거야? 난 아직 멀쩡하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박서방이랑 희진이나 잘 챙겨.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엄마는 승민이 걔한테 너무 물러. 내가 그러고 있었어 봐. 당장 취업해서 부모 봉양하라고 난리쳤을 거면서. 그건 너희 아버지가. 됐어. 엄마는 뭐 다른 줄 알아? 엄마도 돌아가신 아버지랑 똑같아. 늘 승민이만 챙기지 난 찬밥 취급이잖아. 옥순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 그렇게 공부 더 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검정고시 같은 거 봐볼래? 학원비는 엄마가 대줄 테니까. 됐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나이에 공부해서 어디다 써?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도 다 엄마랑 아버지 때문이야. 그때 공부만 더 했어도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알아요. 괜한 화풀이였다는 거. 시댁과 남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괜히 엄마한테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과 아들을 위해 한평생 희생했지만 그 어떤 보답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죠.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느라 허리 한번 펼 틈이 없었고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사정을 헤아리기엔 전 그때 너무 지쳐 있었어요. 시댁에서 무시받고 남편한테 외면받고 친정에서도 기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죠. 이제와 검정고시를 치면 뭐하나요? 저는 시집살이와 살림에 찌든 아줌마가 되어버린 지 오랜데. 엄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신경 쓰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죠. 옥순아, 희진이는 잘 있냐? 박서방은 요즘도 늦게 들어오고.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라도 털어놔라. 그럼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됐어, 바빠 라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고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그날도 전 시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온 상태였는데요.
야근한다는 남편 야식용 음식을 대충 차려놓고 쉬려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낯선 번호에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김혜자 씨 따님 되시나요?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실려오셨는데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엄마가 병원에 실려오다뇨?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전 허둥지둥 딸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본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걸 이웃집 아주머니가 보고 119를 불렀다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처치가 늦어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죠. 전장처럼 치열했던 삶에서 엄마는 끝내 행복을 찾지 못한 채 가버리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반쯤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남동생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지만 전 그저 멍하니 엄마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죠. 엄마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 통화 때 그렇게 짜증내며 끊는 게 아니었는데 사랑한다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네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보험사를 다니는 엄마 친구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몰랐는데 엄마가 오래전에 가입해둔 생명보험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늘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던지라 유산이라 할 만한 건 낡은 집과 엄마의 생명보험금 뿐이었죠. 남동생과 함께 엄마 친구분을 만났는데요. 근데 그분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애자가 보험 수익자를 옥순이 너로 지정해뒀거든? 그래서 보험금 1억 원 전액이 옥순이 너한테 지급될 거야. 네? 1억이요? 전 들은 적이 없는데 애자 살기 팍팍했던 건 너도 알지? 그런데도 자기 점심까지 굶어가면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금 넣었어. 나중에 자기 죽고 나면 그 돈 너한테 주고 싶다고. 살면서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이다.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그게 공부든 뭐든 다 마음껏 하면서 네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길 바랬지. 그러면서 엄마 친구분이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엄마가 생전에 제게 남긴 편지였죠. 거기엔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었어요. 우리 딸, 엄마가 늘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가 무서워서 널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난 한순간도 너를 승민이보다 덜 사랑한 적 없어. 네가 학교 계속 다니고 싶다고 울었을 때, 밤마다 공장에서 지친 얼굴로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넌 모를 거야. 미안하다 우리 딸. 이 애미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목숨값 뿐이구나. 이건 오로지 너를 위해 엄마가 물려주는 돈이야. 절대 승민이랑 나누지 말고 널 위해서 혼자 쓰거라. 이걸로 늦게라도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렴. 엄마의 편지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엄마였는데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밥까지 굶어가며 보험료를 내셨던 거죠. 하지만 감동도 잠시, 이내 남동생이 제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 구겨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 수익자가 내가 아니라 누나라니! 내가 이 집안 장남인데 그게 무슨! 흥분한 동생이 엄마 친구분을 돌아봤어요. 됐으니까 그 보험금 내 통장으로 입금해줘요. 내가 우리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고 모시고 산 것도 나라고요. 누나는 진작에 결혼해서 출가 외인된 지 오래예요. 그럴 순 없지. 엄연히 수익자가 옥순이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건 집안 재산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유류분 분할 대상도 아니야. 살면서 너희 부모한테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보험금만큼은 네 엄마 뜻대로 누나한테 주거라.
집이야 어차피 팔아서 나눠 가질 거 아니니? 그깟 다 쓰러져가는 빌라 얼마나 한다고요? 보험금도 우리 엄마 유산인데 왜 누나만 가져요? 누나, 나랑 반 나눠야 돼. 알았어? 이것도 내가 많이 양보한 거야. 누난 시집 가고 나서 집에 뭐 해준 거 없잖아. 돈 얘기가 나오자 눈이 뒤집힌 남동생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찼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명령하는 모습도 화가 났죠. 나한테 명령하지 마. 네 말대로 나 네 누나야. 윗사람이라고. 이게 부모님 다 돌아가시니까 내 앞에서 성깔도 부리네? 옛날 같았으면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을 텐데. 남동생은 그러면서 제게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그 모습이 무섭긴커녕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왜? 그래서 이젠 네가 패게? 네 말대로 엄마도 아버지도 안 계셔서 나 더는 무서울 게 없거든.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난 너 폭행죄로 고소할 테니까. 뭐? 아우 이게 진짜. 야 됐고 엄마 보험금 너 혼자 먹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1억 원을 혼자 다 먹어. 참나. 그래도 난 엄마 생신 때마다 선물 보내드렸고 명절이나 이럴 때 용돈도 드렸어. 넌 뭘 했는데? 그 나이 먹도록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계속 엄마 등골이나 빼먹었잖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데 어떡해. 웃기고 있네. 앉아서 책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밖에서 술 처먹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서. 뭐? 야, 너 말 다 했어? 이후 동생과 제 사이는 극으로 치달았어요. 동생은 제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변호사까지 찾아간 모양인데요. 상담 결과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전부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걸 확인받았을 뿐이었죠. 정말로 저는 동생에게 법적으로 한 푼도 나눠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동생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매일같이 전화로 온갖 난리를 쳐댔어요. 그런 동생의 모습에 정이 떨어져 저는 1억 원을 엄마의 유지대로 전부 제가 쓰기로 결심했죠. 집도 동생이 혼자 다 갖겠다는 걸 소송까지 걸어 절반의 권리를 인정받았네요. 결국 동생은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쫓기듯 이사가야 했답니다. 안타깝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제 어린 날의 가장 큰 가해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완전히 절연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평생 당해왔던 차별과 희생이 떠올라서 더 이상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에게 받은 1억 원으로 뭘 할지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릴 때부터 영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영어로 대학까지 나오면 뭐가 됐든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선 대입시험에 앞서 검정고시부터가 시작이었는데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전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하나둘씩 되찾아갔어요.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릴 때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죠. 남동생만 대학을 가고 저는 공장에서 기계 돌리며 살았던 지난 날들. 그게 한이 돼서라도 저는 꼭 시험에 합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죠. 처음엔 남편도 그러려니 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공부를 시작하고 학원까지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시간을 쏟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반찬이 이게 뭐야? 다 어제 먹던 거잖아. 미안해.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에 쫓기느라. 시험 끝나면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이것저것 해줄게. 조금만 참아주라. 응? 당신 그놈의 공부 꼭 해야겠어? 당신이 무슨 어린 학생도 아니고. 당신 주부라고 주부. 주부면 남편 내조랑 집안일이 당연히 1순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한다고 언제 살림 소홀히 한 적 있어? 반찬이야 어제 먹던 거지만 국도 밥도 다 새로 했는데. 국이랑 밥만 새로 하면 다야? 반찬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 이런 성의 없는 밥을 먹어야겠냐고. 그뿐이야?
빨래도 다 밀려있더니만 당장 내가 내일 입을 셔츠도 없지? 어? 남편은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원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주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남편이 많이 응원하고 도와준다고 했어요. 학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대신해주면서 말이죠. 남편한테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방해만큼은 하지 않길 바랬는데 어쩜 이렇게 무정할까 싶더군요. 숨긴다고 숨겼는데 얼마 안 가 시어머니도 제가 검정고시 준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다 말해버린 것 같더군요. 어느 날 대뜸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 대놓고 묻더라고요. 예, 너 요즘 왜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만 검정고시 준비한다며? 아, 네 어머님. 아니 이제 와서 검정고시를 봐서 뭐하게? 저 대학 가려고요 어머님. 영어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요. 언제까지나 감출 수만은 없어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의 표정이 와그작 구겨지더군요. 뭐? 대학?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 처지에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정신 차리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전 그냥 어릴 때 못한 공부를 지금이라도 해보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혼자일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상철이가 벌어다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이젠 공부까지 하겠다고? 내 아들이 그렇게 웃음니 너? 공부하는데 남편 돈은 단돈 1원도 쓴 적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받은 유산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고요. 남편 역시 동의했죠. 시어머니 성격상 안다면 어떻게든 제 돈을 탐낼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도 등한시하면서 남편 돈으로 공부하는 팔자 좋은 여자인 줄 알더군요. 됐고 당장 그놈의 학원 때려쳐. 안 그럼 내가 학원까지 가서 톡톡히 망신 줄 테니까 알아들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저 공부하면서도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희진이도 잘 돌보고 있어요. 학원비도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내고 있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모아뒀던 돈이 어딨어? 시집 올 때도 거의 맨몸으로 온 주제. 이후 시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저를 불러들여 공부하는 걸 방해했어요. 전에도 이것저것 잡다하게 집안일을 떠넘겼는데 그때보다 더 심했죠. 어머마, 나 허리가 요즘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같이 병원 좀 가자. 너 온 김에 김치도 좀 담그려니까 그런 줄 알고. 아, 장은 너 혼자 알아서 먹어라. 한 50포기 정도 넉넉하게 해서 큰 고모네도 보내드리고 하자. 심지어 시험 전날에도 시어머니는 일부러 집에 친척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게 음식 만들고 뒷정리하는 걸 다 떠넘겼죠. 그래도 뭐 어떻게 검정고시까진 합격했는데요.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대입 공부는 공부량 자체가 어마어마했고 수험 기간도 길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대학을 가려는 걸 못마땅히 했어요.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해결할 거냐면서 난리를 쳤죠. 그쯤 되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저 공부하고 대학 가는데 그 사람 돈 한 푼도 안 들어갈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준 보험금이 1억 정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달라졌어요. 뭐? 1억? 너희 엄마 보험금이 그렇게 많았어? 네, 거기에 친정집 팔고 남동생하고 나눠 가진 돈도 있고요. 엄마가 생전에 저 끝까지 공부 못 시켰던 게 많이 한이 되셨었나 봐요. 자기가 남긴 돈으로 꼭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공부 못했던 그 한 꼭 풀고 싶어요. 그게 저희 엄마 한을 푸는 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내뱉은 말을 되새기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던 그 눈이 이번엔 뭔가 새로운 계산을 하는 것처럼 반짝였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일선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어요. 아이고야, 이걸 어쩐다냐? 저는 순간 당황했죠.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요. 이내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마, 사실 말이다. 요즘 우리 집 사정이 영 좋지 않다. 너희 시아버지 퇴직한 이후로 어디 돈 넣을 구멍도 없고 둘이서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마땅한 자금이 없구나.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은퇴하신 후 시어머니와 둘이 새로운 밥벌이를 준비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게 왜 우는 소리를 하는지 의아했네요. 제가 1억 있다는 걸 아시자마자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마, 너도 알잖니? 요즘 카페 하나만 제대로 차려도 대박 나는 거. 요 앞에도 프랜차이즈 커피숍 하나 새로 생겼는데 돈을 쓸어 담는다더라.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하나 해보려고 해. 근데 우리 영감 퇴직금으론 택도 없더구나. 남편 말론 충분할 거라던데요. 두 분 모아두신 돈도 좀 있다고. 얘는? 우리가 모아둔 돈이 어딨니? 그동안 우리가 너랑 상철이한테 뭐 변변한 용돈을 받기랬니? 뭐 다른 부모들처럼 생활비를 받아 쓰기랬니? 자식 발목 안 잡으려고 다 자급자족 하다 보니까. 근데 너네도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는데 그냥 괜찮은 척 했던 거지. 나 근데 어멈 너한테 1억이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저한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라, 투자. 네가 도와만 줘봐라. 나중에 카페 대박 나면 너한테도 매출 좀 떼주고 그럼 넌 그 돈으로 공부하고. 어쨌든 결국 다 가족끼리 좋은 일 아니겠니? 솔직히 당장은 희진이도 너무 어리고 대학 공부까진 좀 무리잖니. 어멈 너 검정고시까진 통과했으니까 희진이 더 클 때까지만 기다리렴. 그 뻔뻔한 요구에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평소 저를 며느리로서 아껴줬다 해도 받아줄까 말까한 요구를 어쩜 양심도 없는지 얼떨떨하게 있다가 이내 딱 잘라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돈은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인생 한 번이라도 주체적으로 살아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돈이 네가 힘들게 번 돈이야? 그냥 가만히 있다 굴러들어온 돈 아니냐? 굴러들어온 돈이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목숨값인 건데. 참 기가 막혀서. 너 맨몸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벌써 잊은 거야? 다른 집이었으면 너 같은 빈털털이 며느리로 받아주지도 않았어. 나 하나 되니까 받아준 거지. 그럼 이제라도 은혜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기적이라뇨? 그래요. 저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온 건 맞는데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그 이한테 할 만큼 하면서 그 빚 다 갚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 오시고 나서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늘 저 불러서 다 시키셨지. 전 우리 엄마 목숨값 아무한테도 못 줘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뜸 안방으로 들어가 제 옷이며 가방을 전부 현관으로 내던지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 넌 더는 우리 식구 아니니까 우리 아들 집에서 나가라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지금 제가 돈 안 빌려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겠냐? 너처럼 돈 또 골라서 지밖에 모르는 년을 내가 뭐가 예쁘다고 계속 봐줘? 당장 나가. 가족도 아닌 게 우리 집에서 꺼져! 꺼지라고! 시어머니는 분기탱천한 목소리로 제게 고함을 질렀어요.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를 마구 현관 밖으로 내모는데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서로 실랑이를 벌였을까요?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럽다 싶더니만 남편이 나타났어요. 어느새 남편 퇴근할 시간이 다 됐던 거예요.
현관 앞에서 다투는 저와 시어머니를 본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아니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아들, 아니 글쎄 온몸이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자기 유리하게 각색해 말했어요. 남편은 역시나 바로 시어머니 역성을 들더군요. 아니,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그 돈을 빌려달라 했겠어? 나중에 카페 차리고 매출 나오면 다 갚는다잖아. 당장 쓸 돈도 아닌데 좀 빌려드리면 어때서? 그건 카페가 잘 됐을 때 일이지. 만약 망하면 그럼 그때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 돈을 떼어 먹겠어? 그래? 그럼 당신이 보증이라도 설래? 남편은 뜨끔한 듯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유 정말 치사하게 군다. 그렇게 돈이 아까워?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은 아무 말 없이 잘만 받았었으면서.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그걸 뭐 꽁으로 받았었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이 집에서 내가 당신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빨래는 뭐 저절로 되고 밥상은 저절로 차려지나 보지? 제 비웃음이 거슬렸던 걸까요? 아니면 더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그쯤 못해? 어머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됐고 당장 그 돈 빌려드려. 그럴 거 아니면 정말 이 집에서 나가든지. 뭐? 나가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우린 한 가족이잖아. 그깟 돈 가지고 이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여자가 말이야 당연히 가정을 우선시해야지. 당신 돈 욕심에 지금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잖아.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여자가 운운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이런 남자를 뭘 믿고 사랑했던 건지 스스로 자괴감이 들 정도였죠. 가정? 당신이 말하는 그 가정이 내가 당신 어머니에게 굽신거리고 당신 비위 맞춰가며 희생하는 걸 의미하는 거면 그래, 깨져도 좋아. 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편이 제게 확 다가온 것도 잠시. 이내 뺨이 불에 데인 듯 화끈해졌어요. 맞아요. 남편이 제 따귀를 때린 거였죠.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아예 현관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너 하룻밤 동안 밖에서 덜덜 떨면서 잘 생각해라. 이대로 이혼할지 아니면 그 돈 그냥 나 빌려줄지. 우리 조카 사위가 변호사인 거 알지? 너 이혼하면 우리 상철이랑 희진이 다 잃는 거야. 남편이랑 딸 자식 없이 혼자 그 1억 끌어안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니? 어? 시어머니의 협박에 분노로 몸이 덜덜 떨렸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문 열어요. 문 열라고요. 있는 힘껏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끝내 응답이 없었어요. 작은 방에서 딸아이가 잠들어 있었기에 딸만이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별 도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제 몸 하나 간수할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 밤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모텔을 잡았는데요. 낯선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에게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울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시댁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아까운 한편 강제적이긴 하지만 잠시나마 그런 곳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후련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물론 그에 앞서 복수가 먼저였어요. 저를 평생 부려먹고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 제 돈을 탐낸 시어머니를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그걸 방관하다 못해 동조한 남편 역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더는 가정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도 확신이 섰죠. 시어머니의 협박 아닌 협박 때문에 저는 이혼하면 무조건 제게 불리할 줄 알았는데요.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을 구하고 안정적인 직장만 얻는다면 충분히 딸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뿐인가요?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다 하더군요. 혼인 기간 동안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아파트도 있고요. 적금도 꽤 부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전혀 일을 안 했는데 그걸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허구한 날 시댁에 가서 그 집 살림도 했다면서요? 아, 그리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내쫓은 걸 증거로 남겨두세요. 문자나 녹음 파일 있나요? 네, 있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은 뒤 계속해서 온갖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던 차였어요. 빨리 돌아와서 싹싹 빌고 1억을 내놓으라고 말이죠. 이후 저는 따로 월세방을 구해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고요. 몰래 집에 들어가서 딸아이도 데리고 나왔어요. 딸에게 누구와 살고 싶냐 물어보니 당연히 저라고 하더군요. 당연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을 다정하게 한번 안아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남편은 그제야 다급해졌는지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댔어요. 처음엔 화를 내며 협박했죠. 당신 미쳤어? 진짜 이대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어디서 뭘 해먹고 살겠다고? 그깟 1억의 큰 돈처럼 느껴지나 본데 그걸로 전셋집 하나 구하면 끝이야, 알아?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지. 제가 단호하게 대꾸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 나한테 진짜 화 많이 났구나.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때렸던 건 잠깐 욱해서 그랬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너무 버릇없이 구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고. 평소 어머니가 나한테 하던 걸 생각해봐. 그거 보고선 조금 더 속상하지 않았나 봐? 왜 안 속상했겠어. 근데 내가 나서봤자 뭐가 해결돼? 어머니 심기나 더 거스르지. 나 당신이랑 희진이 없으면 안 돼. 제발 다시 돌아와 주라. 응?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가 당신한테 함부로 굴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처신 잘할게. 그 말은 진작에 했어야지. 당신 어머니가 염치 없이 우리 엄마 목숨값 노리기 전에 날 그렇게 달달 볶으며 괴롭히기 전에. 안 그래? 남편이 하는 말은 전부 웃기는 소리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연락을 해왔는데요. 저는 일절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이혼할 때 좀 더 유리하고자 흥신소를 통해 남편 뒷조사를 했는데요. 웬걸? 작년에 저 모르게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났었더군요. 몇 달 못 만나고 헤어지긴 했지만 분명 바람은 바람이었죠. 심지어 그 여자한테 1,000만 원 정도를 뜯기기까지 했더라고요. 저한텐 쥐꼬리만한 생활비 쥐어주며 늘 아껴 쓰라고 잔소리했던 주제에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분노한 저는 남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그 결과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절반의 권리와 위자료, 양육비까지 확실히 받아냈어요. 그뿐인가요? 따로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남편은 판결에 불복하려 했지만 외도 및 시집살이 증거가 명확하니 결국 꼼짝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도 감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결국 시아버지와 같이 카페를 차렸는데요. 저는 그 카페 바로 앞에 카페를 하나 더 차리는 걸로 맞대응했어요. 질 좋은 원두와 디저트를 공수하고요.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렸죠. 시어머니도 얼마 안가 그 사실을 알곤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항의하려나 싶었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대뜸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래도 우리 한땐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상도덕도 없이. 가족이라뇨? 어머님하고 제가 언제 가족이었던 적이 있나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집 식구 아니라고. 아니 난 그냥 네가 돈 안 빌려준다고 하니 서운해서.
말은 똑바로 하세요. 서운해서가 아니라 괘씸해서였겠죠. 저는 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뭐야? 너 정말 이럴 거냐? 이렇게 장사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도 망해. 마진도 얼마 안 남는 걸. 전 마진 남길 생각 없어요, 어머님. 제 목적은 어머님 가게가 망하는 거지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애초에 없었네요. 아, 혹시라도 카페 옮기실 거면 어디 해보세요. 제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니까. 업종 바꾸실 거면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대꾸하자 시어머니는 희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앞에서 사라지셨죠. 이후 시어머니 카페는 채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고요. 빚만 어마어마하게 떠안게 됐네요.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딸을 돌보는 틈틈이 대입 공부를 준비해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진학했죠. 카페를 차렸다 접는 바람에 돈이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네요. 현재 저는 정식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그 재능을 살려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죠. 제 이름이 들어간 책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쁘고요. 얼마 전 우연히 전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정리해고 당하는 바람에 지금은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다 하더군요. 전 시모와 시부는 그런 아들을 뒤치다꺼리하랴 카페 장사 망해서 생긴 빚을 갚으랴 그 나이에도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 하대요. 안타까울 법도 한데 전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죠. 저는 지금 제 삶에 너무 만족해요. 더 이상 그 어떤 희생도 강요받지 않는 채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다 돌아가신 친정엄마 덕분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